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비관로 속 피어오르는 바닥론이라는 제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일단은 이 헤드라인도 그렇지만 밑에 있는 세 가지의 또 단락들도 굉장히 하나하나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헤드라인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방금 전에 지영 앵커가 아시아 증시 내에서 대만이 28% 올랐고 네. 한국 시장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하는 그렇죠. 다 아시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평가돼 있고 그러면 이 저평가 구간에서의 상황이 어느 시점에서 전환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과거 사례와 지금의 주가 수준을 판단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바닥론 얘기 나왔고요. 주가 많이 빠졌고요. 저평가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그 최근에 한 20년 내에서의 상황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저평가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론하는 내용이 PBR 0.8% 수준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주가수는 자산 비율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BR이 1이 되게 되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재평가해서 현재의 주가와 동일할 때 1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IT 플랫폼이라든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성장 가치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두고 PBR이 뭐 10배, 20배, 30배, 엔비디아가 한 30배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PBR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철강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판단할 때 PBR 1 미만으로 보통 유지되는 게 일반적 수준입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체 한국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을 평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현 시점에서의 PBR이 0.8입니다. 그러면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죠. 네. 그럼 과거에도 0.8 수준에서의 PBR을 보였던 적이 이번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있었어요. 네. 2001년 9.11에 한국 증시 급락하면서 PBR이 0.8 수준까지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PBR이 0.8 이하로 살짝 내려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0년 3월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PBR 0.8 수준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냐면 9.11 때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수가 일정 부분 하락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면 리바운딩이 세게 나온다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봤던 과거 흐름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지영과 앞에 모두의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의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의 고환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국내 증시가 저평가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율. 시장이 못 가는 이유의 절대적인 이유가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PBR 0.8과 환율, 왜냐하면 PBR 0.8에 대한 얘기는 뉴스나 기사에서 워낙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동의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앞서 9.11 금융위기 팬데믹 상황에서의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9.11 때는 환율의 상황이 일시적으로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1,4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수 저점과 환율의 고점을 같이 찍어주면서 이후에 1,00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세게 올라갔죠. 2001년 상황이고요. 거의 V자 반등으로 올라왔네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V자 반등이 아니고요. 한 3, 4개월 정도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 이후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지수 상승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때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은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1,600원이었던 환율이 1,000원까지 쭉 밀리면서 지수도 반대, 역의 상관관계로서의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팬데믹은 잘 아시겠지만 1,300원에 1,000원까지 내려갔고 지수는 뭐 1,400에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과 빗대어서 과연 지수가 지금 저점이고 환율의 상황이 1,450원 내외 가격을 넘나드는데 환율이 과연 하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수는 반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수준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저평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들 동의한다는 얘기를 제가 2번, 3번 하고 있는데 환율만큼은 이게 갈 수 있는 건지 내려갈까? 1,500원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뉴 노멀인지 꺾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과거 사례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직전에 당선 이후에 환율시장, 국내 환율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환율이 1,140원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 우월주의, 그쵸. 관세 부과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140원이었던 환율이 1,210원까지 올라간 뒤에 취임 전후로 해서 이게 1,000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죠. 네. 최근 내에서의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1,450원입니다. 최근 내에서의 환율이 움직였던 지점에서의 저점이라고 시작점이라고 판단해보는 가격이 1,380원입니다. 네. 한 70원, 80원 정도 올라왔죠.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 내에서의 트럼프 1기 때와 가격 차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7, 80% 정도, 한 7, 8% 정도의 가격 형성에서의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취임 전 단계에서 고환율과 강달러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누그러지는 과거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의 환율 상황 1,450원, 뭐 일정 부분의 흐름에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의 흐름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수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도 고가권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국내 증시의 PBR 0.8 기준으로서의 시점이 과거 모든 시점에서 주가의 바닥을 찍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과거 기사를 가져와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아 그래 지금까지 힘든 과정에서의 흐름들의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그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1월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장의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드리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한번 기사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증시 바닥론에 관해서는 네. 여러 번 또 우리 투자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인 건 알겠는데 이 반등의 시기가 좀 언제쯤 올 것인가 그게 항상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증시에 네. 대해서 좀 강세론자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으로 네.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네. 전체 지수적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 내에서 11월에 찍어졌던 2,360포인트가 저점이었고요. 네. 최근 내에서 2,400포인트를 두 번 찍어주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삼성전자도 49,900원이 저점이었고요. 네. 최근 내 52,000원 전후로 해서 바닥점을 계속 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상황은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 볼 것은 언제 가느냐죠. 그렇죠. 언제 가줄 것이냐. 언제 가느냐. 도대체. 네. 제가 매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산타랠리가 틀림없이 이번 장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산타 말씀을 연락해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산타랠리의 기간은 어제 잠깐 왔습니까? 크리스마스 전까지가 아니고요. 이후에. 크리스마스 네. 직전부터 1월 초까지가 산타랠리의 기간입니다. 네. 이게 통상적인 산타랠리. 네. 이제 산타랠리의 과정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에서의 상황들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우호적일 것 같아요. 과거 10년 동안의 주가 상황에서 12월 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소가 5번 상승했고요. 네. 코스닥이 6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장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시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산타랠리는 여전하게 유효한 측면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드릴 게 있는 건데 네. 저 뒤에 있는 또 자료들 보면서 저희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10년간 코스피의 연간 상장 주식 회전율이 지금 또 거의 최저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 증시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가 지수가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매가 많이 일어날까요? 올라갈 때 매매가 많이 일어날까요? 올라갈 때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수익이 나고 팔고 다시 사고, 네. 수익이 나고 팔고 다시 사고. 많이 매매하죠. 그렇죠. 네. 매매 회전율이 높아집니다. 네. 최근 내에서의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났죠. 지난 8월 이후에. 네. 지금 시점에서의 흐름과 21년 이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맥락점에서 최근 회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 제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어본 경험치를 토대로서 네. 시장을 평가해 보면 회전율이 높을수록 시장의 상황은 좋습니다. 좋죠. 그죠. 네. 네.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매매가 빈번해지고 활발해지는 형태의 매매가 나타날수록 시장 상황의 긍정도는 좀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동되어져 회전율도 약화되고 있고 약화되고 있고. 그죠. 전체적으로 매매에 대한 관여도가 좀 적어들고 있다는 면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오래지 않아 이 흐름에서의
돌아섬이 있다. 틀림없이 네.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증시에 관한 긍정 회로들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힘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헤드라인 같이 한번 열어보면서요. 대표님과 추가적인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아, 이게 사실 저도 너무 질문을 네.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콜리아 밸류업 지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꺼진 불씨 살리고 있어요. 살리고는 있는데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밸류업의 형태와 내용이 조금 변화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맞아요.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은 2년 동안 진행됐어요. 22년 4월부터 진행돼서 올 초까지 해서 2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네. 밸류 프로그램은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유인책. 뭐 상법이나 회사법 개정을 됐다. 통해서 네. 기업들이 밸류업에 동참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왔던 토론회에서 PBR 0.3 미만의 기업은 강제 M&A 네.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아, 풀어주세요, 대표님. 일본에서 네. 올 초에 나왔던 밸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1월, 2월, 네. 3월에 PBR 1 미만 기업에 대한 증시 퇴출이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 그 강수 뒀었죠. 규제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밸류업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규제입니다. 규제를 통해서 기업들이 동참을 하게끔 진행을 시키는 거였어요. 이때 토요타 기업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70불 수준에서 280불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왜냐면 네. 그때 PBR이 1 미만이었거든요. 네네네. 토요타가. 그래서 토요타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증시가 올 초에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은 PBR 1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증시 퇴출, 네. 강수를 뒀죠. 네. 지금 나왔던 아직 적대적 M&A 지금 그렇죠. 이야기 적대적 나왔잖아요. M&A 할 수 네. 있다라는 PBR에 대한 내용도 규제 일환의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M&A 당할 수 있다. 네. PBR 낮으면 네. 그래 PBR 올려라는 네. 의미거든요. 이런 맥락점에서 기존까지는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은행주, 뭐 관련 그 금융주들이 지주사들을 보험, 포함해서 네. 이런 종목들이 강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오늘 흐름에서의 변화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PBR에 대처를 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어제 강했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가 PBR이 0.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서의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 PBR이 0.3입니다. 그리고 또 최저점이기도 했었는데 포스코홀딩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네. 지금까지는 금융주 일변도의 주가 움직임의 흐름이 진행됐다면 KB금융이 0.23에서 0.6까지 올라왔어요. 네. 일정 부분 올라왔어요. 좀 더 네. 가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일반 기업 내에서 적대적 M&A를 당할 수 있다라고 또 예상되는 기업들.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네. 토요타 자동차가 올해 주가 올라갔듯이 기존까지는 미쓰비시 은행이라고 하는 일본의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해서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시켰거든요. 그리고 올해 토요타가 올라갔듯이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도 금융주가 지금까지 시장을 밸류업과 밸류업을 관련해서 지도했다면? 선도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저평가되어진 기업군 내에서의 흐름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PBR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맞아요. 많은 종목이 네. 상태로 네. 유지되고 있다라고 그 기사에 나왔었죠. 네. 그럼 이 종목들을 탐색을 해서 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오. 이 밸류업과 관련된 패러다임 변하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의 어떤 도약점이 될 수 있는 흐름들. 그래서 투자의 어떤 그 진행처럼. 몇 가지 보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 네. PBR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될 네. 때 변화할 때는 큰 종목 중심으로 갑니다. 아, 네네. 작은 종목들은 잘 작동하지 않아요.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네. 같은 종목들도 지금 PBR이 0.3, 0.5거든요. 네. 기업 가치 재고 측면에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번 주 다음 주 네. 흐름에서 개선되는 현상으로서의 주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사 그냥 흘겨 보내고 일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에 국한적으로 재료 가치가 부각되면 주가 상승하는 거 아닌가라고 감안하실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해 볼 때 기사의 중요도는 굉장히 크다.
라고 해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궁금한 부분들도 네. 있습니다. 사실 밸류업에 관한 신뢰도가 외국인을 유입시키는데 좀 중요한데 그렇죠. 최근에 뭐 해외 기사들 보면은 뭐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신뢰도가 좀 정치 리스크 때문에 약간 희석됐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기는 한데 네.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신경 안 쓴다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운용을 할 때 네. 기업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관은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네. 외국인들은 그보다는 환율의 측면에서 굉장히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네. 담는 형태보다는 환율의 변화가 나타나면 외국인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인 거는 맞는 거네요. 제가 앞서 네. 모두의 환율 상황의 흐름과 최근에 네. PBR 0.8 수준에서의 네 차례의 시장 상황을 엮어서 네.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1,450원 수준에서의 상황에서의 환율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두 가지 근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연말이 되면 기업들이 1년 동안 수출했던 수출 내고 물량이 나옵니다. 아.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내 보유한 외환 보유가 4,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2년 10월에 1,444원 찍을 때 외환 보유가 4,1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 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적극 개입이 나올 겁니다. 연말과 정부 개입을 통해서 지금 환율이 가능하다. 추가로 상승하는 그건 분위기에서의 아니다. 상황보다는 네. 여기서 어떤 계기,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 보더라도 108 수준에서 지금 네.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네. 꺾일 수도 있다는 내용에서 네.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한번 꺾이게 되면 환율의 급변화 속에서 외국인이 유입되는 현상들, 요 타이밍만 우리가 딱 보고 있으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 변화하는지 흐름에서의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지 요것만 국내 원달러만 보지 마시고요. 해외 시장도 관찰하시면서 투자에 어떤 유인책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